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여러분들의 한국사 학습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 김정현 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습니다. 그죠? 학력평가 딱 시험을 치르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인사는 제가 총평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평을 보고 오셨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1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총평 안 보셨어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요. 그걸 보시고서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자, 1번입니다. 밑줄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아주 예쁘장한 학생 한 명이 토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토기입니까? 딱 문양이 빗살무늬네, 그렇죠? 딱 사진만 그림만 보고도 빗살무늬 토기인 거 확인하실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에 네모네모박물관에 주관하는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체험활동에 다녀왔다. 이 토기는 이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서 식량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용도로 쓰였다. 뭐 이 토기를 몰랐더라도 또 식량을 저장하거나 조리했다는 얘기는 뭔가 농경이라든가 보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에서 시대를 묻고 있죠. 항상 선사 파트는 시대 문제라고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냐, 뭐 신석기 시대냐 물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한국사, 한국인들의 뿌리가 되었던 사람들의 등장을 꼽자면은 신석기 시대쯤부터로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신석기의 정착생활과 더불어.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출현이라는 국가 발달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또 청동기 시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팁입니다만 선사 파트에서 주로 문제에 출제되는 파트는 신석기와 청동기 뭐 90% 이상입니다. 그 두 시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대는 이 시대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자자, 신석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식량을 저장하거나 조리하기 위한 토기가 있었다는 거, 바로 식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였기 때문에 신석기는 농경 또는 이제 목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거든요. 요걸 기본으로 해서 뿌리를 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착이 등장하는 것이고 토기가 등장하는 것이고 농기구가 등장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농경으로부터 뿌리를 내린단 말이지. 요걸 주목하시고 그렇다면은 구석기는 이보다 앞선 시대니까 농경이 없었겠구나.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잡아먹고. 그래서 이동생활이었기 때문에 집도 뭐 동굴이나 막집이었겠지. 뭐 이 정도로 유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기부터는 이런 집단들이 점점 커지면서 뭐 드라마 뭐 아스달 연대기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부족 간의 연합이 나오던데 점점 커지면서 국가가 출현하는 단계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청동기는 국가의 출현, 그리고 정복 전쟁의 출현 해가지고 청동제 무기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시대의 특징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시대상을 익혀보도록 하자. 거기에 중심에는 바로 신석기와 청동기가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요. 아시겠죠? 그 정도 팁으로 시대상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뭐 당연하게도 1번 농경이죠. 뭐, 그죠? 자, 2번 고인돌이 제작되었다. 이 고인돌은 뭘 보여준다? 거대한 덮개돌의 규모로 보아 어느 정도의 계급 발생을 보여준다더라. 철제 무기. 이거 뭐 철이잖아. 철기 시대지. 그죠? 주로 동굴에서 생활했다. 물론 신석기인도 동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굴에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보다시피 주로 메이저들이 동굴에 살았다는 거는 구석기 이동생활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리지어 이동생활 지금도 하죠. 목축민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항상 이런 게 키워드가 되거든요. 이를테면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신석기이지 청동기 시대에도 지금도 토기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수식어라든가 스타트가 언젠가 이런 것들은 선지를 보실 때 항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정답 1번임을 무난히 모두들 찾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은 쉬어가는 문제. 이 친구의 미소를 닮아 미소를 딱 지으면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문화유산 카드하고 사진이 5개가 또르륵 남아 있습니다. 일단 사진이 탁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감을 가져요. 내 교과서에서 사진을 보긴 봤는데 눈여겨 안 봤더란 말이지. 부담감을 갖는데 이렇게 밑에 설명도 있고 이름도 나와 있고 또 딱 보면은 뭐 대충 짐작이 갈 만한 것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것들이에요. 자, 문제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 문화유산은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것으로 경상북도 경주에 있고 다보탑과 나란히 세워져 있대요. 다보탑과 나란히 있을 것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다보탑 옆에 이만한 불상이
다보탑 옆에 비석이 그렇잖아요, 그치? 우린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보탑과 석가탑 이런 것들을 세트로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보수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이 60년대 도굴꾼들이 이걸 도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녘에 막 정끌 같은 걸 들고서 막 돌을 파내고 막 도굴하려다가 도망갔어요. 근데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례 순찰을 딱 두시다가 삐딱하거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또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수하고 수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해체 수리하는 와중에서 요 안에서 사리함이 들어있는 그 안에서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는 불경이 나왔다는 얘기죠. 매우 중요한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공인받고 있는 불경입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 설화로 아사달 아사녀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건데 뭐 아사달 연대기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이 설화에 있어서 사람 이름들이에요. 이게 아사녀가 아사달을 기다리다가 무용탑이란 전설이 나와 있는, 아마 어린 시절에 동화책 같은 데서 좀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런 전설이 전하는 게 바로 이 불국사 삼층석탑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위에 있는 2개 정도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충청도 논산에 있는 거대 불상이에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상으로 키가 한 18m쯤 되는 은진 미륵이라고도 부르죠. 광개토대왕 능비는 만주에 있죠. 이거는 키가 한 6m 40쯤 된다 그랬었죠. 아주 거대한 불상인데 고구려 광개토왕의 업적을 담은 장수왕 때 만든 불상이고요. 여기 4번에 있는 거는 백제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부역 당시 사비 백제 수도에서 발견된 향로입니다. 반을 딱 열면은 뚜껑이거든요. 열고서 향을 넣고 뚜껑을 탁 닫으면은 구멍으로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아주 몽환적인 모양의 불교, 도교 등등의 사상을 담은 그런 향로였고요. 5번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이 반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일본에 거의 똑같이 생긴 미륵보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 주음을 보여주는 근거로도 뭐 보통 얘기가 되는 게 바로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등등등의 특징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하나씩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찾으셨죠? 문화사 문제치고 매우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나 해결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발문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when.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시기 보니까 뭐 이렇게 대충 연도도 나와 있고 들어본 것도 같고 못 들어본 것도 같은 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자, 내용을 봤더니 대공 각간이 반란을 일으키자 96각간이 서로 싸우게 되어 난리가 석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각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벌찬의 다른 이름,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높은 관등이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국회의장, 삼부요인급의 그런 관등인데 그런 각간이 몇 명이요? 어이고, 96명. 국무총리급이 96명. 이건 거의 뭐 이제 미친 나라죠, 그죠? 거의 서로가 내가 짱이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왕이 되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헌덕왕 때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안 됐어 라는 거를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김원창의 난입니다. 아버지가 김주원이란 분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밀려가지고 김경신이 원성왕이 되면서 밀려서 저 강릉으로 낙향했던 분이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 못 되냐 하고 싸운다는 거는 왕위 계승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혼란기의 모습이에요. 일단 연대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연대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요거는 뭔가 혼란기, 바로 신라 언제다, 신라 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로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수업 시간에 우리는 김원창의 난이라든가 96각간의 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 시기에 사실 뭐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최근의 한국사 문제의 특징들입니다. 이 내용만 잘 파악하면 풀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를지라도 내용을 딱 보고서 뭐야, 왕이 되려고 싸우는 거잖아 라는 걸 보면은 왕이 되려고 싸우는 게 어딨나 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대가야가 가연맹을 주도하는 모습이 여기도 어디서 보입니까? 그죠? 고구려가 살수에서 싸우는 모습도 어디서 보입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사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선택지로 내는 것들이 최근의 경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죠? 자, 대가야의 가연맹주도는 이건 6세기 들어가서 5세기 이후의 모습들이었고요. 살수에서 수나라를 격퇴했던 거는 612년 7세기 초엽의 일이었고요. 이건 고려시대 이야기죠. 신라의 매수성 전투 이야기는 신라가 당과 싸워서 통일을 할 때 67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매수성은 675년, 기벌포가 76년. 어쨌든 그때쯤의 이야기. 하여 정답은 3번이 되는구나 라는 문제예요. 해결했습니까? 자, 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둘이 나와서 말풍선이 나와 있지만 사실 문제는 그냥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나 마찬가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구성만 이렇게 해놨지 이 친구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조사해봤니? 그랬더니 호족과 족보 등을 찾아보니 당연히 뭐 찾아봤겠죠.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 뭐 굳이 또 하나 팁으로 들자면 그래요. 뭐 호적과 족보 등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정도로 좁혀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팩트.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조선 초까지만 해도 높았다. 뭐 이런 거예요. 조선 태종 때 사위가 장인을 구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황당한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법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명률을 참조하여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중국 대명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성은 출가 외인이므로 사위라든가 장인은 남이다. 이게 일반적인 중국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고려시대부터 남자들은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고 뭐 고구려 서옥제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통습 있잖아요. 혼인하면은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인사하고 항상 이렇게 신부 집과 신랑 집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여성의 성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뭐 재산도 같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태종 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는 비록 대명률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관습대로 처리한다 해가지고 사위를 처벌하고 막 이런 양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조선시대에도 사실 낮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너무 남성 중심의 약간 족보 중심의 시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현재 심지어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게 더 강화된 거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입니다. 그랬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여학생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나라였고 얼마든지 권리를 외칠 수 있어라고 남자분들도 남학생들도 많이 양보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자 어쨌든 이상한 얘기였고 여성의 지위에 따른 호족과 족보를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었냐? 동등했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성의 지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죠? 그죠? 자유로운 혼인 호주가 될 수 없었어. 이거 아니잖아. 그죠? 호주가 다 될 수 있다니까요. 지위가 높았고 동등했기 때문에 딱 봐도 지위가 높지 않은 거 2번 하나밖에 없네요. 호족에는 남녀 순이 아니라 나이 순으로 기재하는 것이고 제사도 아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것이고 상속도 마찬가지 차별이 없이 되는 것이고 선지만 보아도 1, 3, 4, 5번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모습 2번은 차별이 있는 모습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 전통을 지켜서 우리 이렇게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고구려를 떠나 북쪽으로 말을 몰아 이곳에 도착했다. 때마침 12월인데 이 나라에서는 제천 행사를 하고 있구나. 12월에 농사 다 끝나고 고구려보다 북쪽이면 되게 추울 텐데 뭐 한겨울에 무슨 제천 행사예요, 그죠? 보통 제천 행사는 땡뜨기빙 추수감사란 말이죠. 동맹도 그렇고 무천도 그렇고 사만의 뭐 계절제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인데 12월에 한다는 얘기는 농경보다는 다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수렵사회의 전통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지요. 가만히 보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잡아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는 한자로는 우제전법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소우자의 발굽제자, 구제 역할 때 제자, 소 발굽으로 점을 치는 그런 풍습도 있는 이 나라. 이쯤은 나와야 되겠죠, 우리? 바로 부여입니다. 고구려보다 북쪽에 있고 수렵사회 전통으로 12월에 제천 행사를 지내고 있었고 우제전법이 있던 나라 부여. 그 부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알고 있니? 라는 문제인 것이죠. 항상 여러 나라 파트는 이렇게 어떤 나라의 특징을 사료로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특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풍습들을 한 나라당 뭐 한 서너 가지쯤 되죠? 그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린다. 여러 가들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말, 소, 개, 돼지 이름에 수렵이나 목축의 전통을 가진 말, 소, 개, 돼지 등의 이름을 지닌 가들이 네 군데 길을 다스리는 이런 풍습이 바로 부여의 정치 구조, 연맹, 왕국이었죠. 1번 정답. 결혼 풍습으로 민면 의제가 있던 나라는 옥저였고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이었던 나라 동해였죠. 그러나 옥저와 동해는 안타깝게도 고구려에 예속되어 이런 물건을 공납으로 바친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했다. 청해진은 해상왕 장보고가 설치했던 완도에 설치했던 신라하대 이야기고요. 커다란 목곽으로 가족 공동묘를 만들었다. 가족 공동묘제 언제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역시 옥저였죠. 이런 것들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답 1번으로 하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리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답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성리학임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떤 학문에 대해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문제였을 텐데, 그죠? 성리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했으면은 그냥 이거 없이 성리학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낸다면은 이 성리학임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 특징을 가지고 성리학임을 유추하여 문제를 풀어봐라 해야 조금 수능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심화시켜서 약간 한 단계 진전시켜서 공부할 스타일들입니다. 어쨌든 충렬왕 때 안양이 소개한 학문으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인간의 성과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게 성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성이 보입니까? 원리가 보입니까?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적이자 사변적이었으나 매우 개혁적인 이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야 뭔가 이렇게 딱 질리기가 좋거든요. 개혁적인 사회 개혁의 이념으로 제시된 게 바로 성리학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 때? 고려 후기 충렬왕 때 들어왔고 이재현, 정몽주, 정도전 등등등이 대표적인 학자로 있었고 이들 중에서 이제 일부 세력들은 그렇다면 이 성리학을 가지고 사회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어때? 라고 하여 조선의 정치 이념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고자 했던 지식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새롭게 진출한 신진 사대부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의 정의를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1번 불로장생과 현세의 복을 추구한다. 불로장생 늙지 아니하고 계속 사는 것이야. 신선이 되어 도교 마인드. 모든 자연상에는 정령이 있다. 애니미즘, 그죠? 숲의 정령 토토로 애니미즘. 어느 시대? 신석기부터 나왔던 사상이고요. 남아미타불 극락왕생은 불교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산수의 형세를 살펴 도읍, 묘지 등을 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산세가 어떻고 지세가 어떻고 묘지를 어디다 쓰고 이런 것들은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딱 관을 봤을 때 어느 나라 거? 신라 거. 그죠? 왕께서는 백제 성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강을 모두 장악하신 그런 왕. 백제 성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동맹을 맺고 한강을 함께 뺏었다가 어느 나라로부터? 고구려로부터. 고구려로부터 동맹을 맺고 한강을 모두 뺏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류 지역은 백제가 먹고 상류는 신라가 먹기로 하였으나 신라의 이왕은 욕심이 나셨는지 결국 백제를 치면서 한강 하류까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신 거예요. 성왕이 화가 났겠죠? 막 공격을 했는데 고만 죽어버렸지. 관산성에서. 이때부터 신라의 전성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신라왕이 누굽니까? 진흥왕이죠.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의미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흥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자, 불교를 공인했다. 법흥왕. 불법을 일으켰다. 법흥왕.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고려 얘기죠. 원간섭기에 만들었던 정동행성을 폐지한 공민왕의 이야기고요.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거
양만춘 장군 뭐 고구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구려와 당해 전쟁 때 있었던 거고요.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했던 거는 고려 성종의 업적. 화랑도가 바로 진흥왕의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이 역시 이걸로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전 국민의 군인화를 통하여 삼국 간의 경쟁력에서 어떤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발판이 된 게 화랑도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지를 가만히 봤더니 선택지를 봤더니 신라, 고려, 고구려 그리고 고려, 신라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를 섞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신라의 진흥왕을 물으면서 법흥왕, 지증왕을 선택지로 준 게 아니라 고구려, 고려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케이? 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친 나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나가 누군지 후이즈나 이걸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가 추진한 정책을 고르면 되는 것이네요. 나가 추진한 정책이라고 나올 때는요. 일개 신하일 리가 없어요. 거의. 왕이지. 그죠? 정책을 왕이 펼쳤겠지 뭐 신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선대 여서당들의 칭호에 붙여진 충성충자를 떼어내고 싶어 충X왕 나는 어느 나라에 충성을 하는 왕입니다 라고 비굴하게 살았어야 했던 원간섭기의 왕이에요. 그 원간섭기에 충성충자를 떼고자 했던 왕이니까 충이 끝나는 그 다음 왕이겠지 뭐. 공손할 공자를 썼던 연경에 물든 10년 동안 왕이 왕노릇을 못하는 고려의 굴욕을 들여다보며 왕에 부딪힌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친원파들이 문제거든. 친원파들을 제거하고 싶어. 특히 가장 골치 아픈 자들은 기왕후의 오빠들인 기식, 기철, 기원 등등의 오형제, 기씨5 이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일 신돈을 불러 대책을 논의해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철도 나와 있고 신돈 나와 있고 친원파 나와 있고 충 나와 있고 공민왕인 걸 파악할 수 있겠는데 이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신돈을 공민왕이 만난 거는 기철이 제거된 다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기철을 제거하고 2년 뒤에 신돈을 처음 만나고 심지어 몇 년 뒤에 가서야 신돈이 등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철이 살아있는데 신돈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수는 없어요. 역사적으로. 사실 문제가 출제하신 분들이 약간 좀 사실관계를 체크를 하지 못하고 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사실관계상 약간 오류가 있는 자료예요. 뭐 가상일기니까 뭐 잘못 썼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 이 진짜 그분이 쓰신 일기는 아니니까요. 내용상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는 신돈, 친원파, 기철, 충 등을 통하여 이거 공민왕이야 라고 체크한 다음에 역시 정책을 골라봅시다. 1번 상수리 제도 누가 했을까요? 통일신라 때의 정책이죠.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전민 변정노감 네가 답이네요. 그죠? 전과 민을 바로잡는 임시관청 신돈이 판사가 돼 있었고요. 전 농장과 민 노비를 바로잡아 판정하는 그런 관청이었다.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던 거는 백제 무령왕,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거는 뭐 뇌물마립간, 눌지마립간, 소지마립간 등등이 있었죠. 전국을 5경, 15부, 60일로 편성했던 거는 발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다른 나라들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공민왕의 개혁은 꼭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이 백제가 수도를 이전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자. 연표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게 나온다. 연도 외우라고 내주는 이 사건들이 아니에요. 요게 배경이 됐건 혹은 결과가 됐건 이런 식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을 문제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사건의 배경 또는 결과를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즉 백제 건국 때문에 옮겼나? 아니죠. 옮겨서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했나? 아니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지 말고 알고 있는 사실을 풀어봅시다. 왜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을까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계로왕이 아주 괴로웠죠. 수도를 함락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들내미 문주왕이 남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위기에 천도였다 그랬습니다. 즉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를 빼앗겼기 때문에 라는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럼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를 빼앗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고구려의 평양천도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장수왕이 천도한 후 427년 천도한 다음에
한 7년쯤 때면 이제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켜버린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겠죠? 항상 이런 걸 보고서 아니 삼국통일 연도를 외워야 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풀어내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9번 문제 해결됐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문서를 작성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서가 안 보입니다만 이 문서는 1번 도다이스 소쇼인 도다이사 동대사 쇼쇼인 정창원이라는 곳에 소장된 문서입니다. 통일신라 시기 서원경 근처 4개 촌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뭘 적어놨대요? 촌락의 이름과 토지의 종류와 면적, 과일나무의 수, 소와 말의 수, 노비의 수, 인구 변동까지 땅, 유실수나 소와 말, 그리고 인구 변동, 사람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재산을 국가가 왜 파악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세금 토지세, 재산세, 또 하나는 인두세, 주민세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력 동원과 그리고 토지로부터의 세금 또는 특산물의 징발 등을 위하여 만든 문서가 틀림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민정문서 혹은 촌락문서라고 부릅니다. 1933년 일본에서 발견된 매우 귀중한 문서로 당시에 손으로 직접 쓴 문서이기 때문에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문서이지요. 불교 대중화와 토지 종류 면적, 과일나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신분제도와 소와 말은요? 소의 신분을 정합니까? 자, 상공업의 활성화 약간 그럴싸하지만 정확하게는 뭐 토지라든가 노비라든가 인구로 봤을 때 관계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유교진흥, 인재육성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딱 봐도 조세징수와 노동력 증발이 목적이었겠죠. 라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국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민정문서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민정문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만 혹시 그걸 강조를 미처 듣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지금부터는 이 민정문서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가 뭔지를 찾는 게 급선무네요. 자, 문제는 저자와의 만남, 책인가 봐요. 그죠? 우리 사찰에서는 이련 스님과의 만남, 이분 알고 있는 분 같은데 불교사를 중심으로 지방의 기록과 민간 설화까지 기록했던 그런 역사서를 쓰셨습니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 이름은 바로 삼국유사. 오케이,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썼는데 삼국사기란 책을 김부식이 딱 썼는데 이 책에는 유교적 합리주의에 기반하여 너무 빠뜨린 게 많은 게요. 스님은 이런 스님이 보실 때는 이 책 너무 뺀 게 많은데 여기 빠진 이야기 중에 설화도 있고 지방 기록도 있고 불교 기록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 김부식은 국가 차원의 책을 쓰다 보니 이걸 다 생략해버린 거야. 안 되겠어. 비록 내가 쓰는 책이 정사, 나라의 공식된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면서 이상하고 신기한 걸 모아서 신의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불교사적이라든가 설화 등을 체력했던 것이죠. 이분이 쓴 책은 삼국사기에 빠지고 남은 여집합을 중심으로 삼국사기에 들어있지 않은 여집합을 중심으로 특히 삼국의 역사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책도 기본적으로 신라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신라 중심 책입니다만 거기에는 삼국사기 여집합으로서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단군설화를 비롯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실려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기전체 체제라고 하는 거는 국가에서 만드는 정사에 주로 쓰인다 그랬어요. 삼국사기나 고려사가 대표적이고 나중에 개인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책은 이런 체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그냥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주몽의 일대기를 기록한 서사, 시나 포임, 시 대표적인 거 동명왕편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단군 신화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은 바로 삼국유사. 비슷한 시기에 제왕운기도 있었지만 이게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다음 3번이고요.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이건 사략이라는 책이 대표적인데 인도 순례 후 각 지역의 풍물을 기록한 기행문 알고 있습니까?
인도 지역의 옛날 이름이 천축국이에요. 천축국은 5, 5개가 있었습니다. 오천축국입니다. 여기 같죠? 왕래하다 할 때 왕자입니다. 갖다 썼으면 기록이니까 왕5 천축국전 되겠네요. 누가? 해초라는 선생님이 쓰신 신라 통일신라기의 책이죠. 책이라고 하면 글이죠. 현재 프랑스에 수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책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다. 각 역사책들의 내용들을 좀 세심하게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삼국유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1번, 2번, 4번, 5번 선택지도 같이 아울러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12번이요. 두 번 눌러나 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신문이 나왔습니다. 역시 또 왕을 묻고 있어요. 외국인을 관리로 채용한 왕 그러면은 딱 필이 오죠. 필이 안 오면 읽어봐야 되겠네.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과거제 시행했다는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송나라 출신 최인범을 기리는 묘지명예.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현존하는 고려시대 묘지명 중에서 묘지명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데 그 안에다가 이 주인공이 누굽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넣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돌에 쓰기도 하고 뭐 도자기에 쓰기도 하고 벽에다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랍니다를 알려주는 거를 무덤 밖에 비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로 넣습니다. 묘지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묘지명을 통해서 이런 분이 있었구나를 알게 된 거지. 이분 역시 송나라에서 파견돼 가지고 오자마자 광종의 신임을 얻어서 관리가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광종은 이렇게 후주 사람이건 송나라 사람이건 외국인도 관리로 채용했던 글로벌한 분이었던 것이죠. 당시 고려 초의 혼란을 극복하고 내부적으로 호족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광종은 뉴페이스들을 대거 기용했던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서 왕권을 대폭 강화시켰고 과거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공복을 지정하고 이러면서 연호를 사용했던 그런 분이 광종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광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자, 업적을 골라볼까요? 상대등 설치 신라 얘기죠. 신라 법흥왕, 우산국복 속 신라 지증왕, 구주호소경 통신라의 지방조직 신문왕, 노비왕건법 네가 답이고요. 노비를 살피고 검사하여 호족의 힘을 누르기 위하여 쌍성총관부터라는 공민왕. 보다시피 3개가 신라 거고요. 고려 거 2개인데 그중에도 이거는 방금 앞에 봤던 공민왕이라는 매우 걸출한 왕의 업적이므로 4번으로 찾는 거 답을 몰랐더라도 찾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라 시대 여기다 이제 광종, 성종, 공민왕 섞어놔야 좀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을 배려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일단 광종의 업적까지 봤고요. 13번 문제로 또 가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교가 세속화하자 무신직검기에 불교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고려 불교는 매우 귀족적이었습니다. 특히 문벌 귀족들은 교종과 결탁하여 완전히 맨날 비리 저지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무신기로 접어드는 때쯤, 그러니까 고려 문벌 귀족 사이가 막 폭발해가지고 모순이 덩어리가 되는 그런 시대쯤 젊고 깨끗한 승려들이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명리, 명예와 이익, 재산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불교 본연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자라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사자입니다. 사자. 사를 만들었다 해서 그걸 결사라고 불러요. 사를 맺었다. 그래서 결사운동의 전개가 됩니다.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근데 그중에 유명한 분이 바로 진울이라는 분이에요. 이 진울은 권수정해결사라고 해서 권수정해결사 그래서 선정과 지혜, 알물, 가치, 도노점수 뭐였습니까? 곧 깨닫고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과 본인의 수행을 함께하면서 뭔가 새로운 경지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명리를 버리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참선하고 그리고 남한테 시주받아서 공짜로 먹고 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힘들여 노동하는 것까지 스스로 해야 돼. 산속에서 우리 한 10명이 들어가서 맨날 이제 밭도 갈아 먹고 그리고 불경도 열심히 읽고
혼자 참선도 하고 이러면서 승려 본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이를 결사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결사는 나중에 이름이 수선사로 바뀌었습니다. 선을 닦는다는 뜻으로. 이 결사운동 끝에 나왔던 그 종파가 바로 조계종이라고 그랬어요. 수선사 결사운동 조계종, 그럼 진울인 것이죠. 그죠? 또 한 분의 결사운동으로 유명한 분이 요세라는 분이 있었죠. 좋은 말씀인데 이거는 스님만 할 수 있는 거지 민간인은 못하죠. 농사 짓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자식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불경 수행 노동하면은 저 자식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이래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죄도 지을 거야.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성당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그 뉘우치는 거 뭐라 그래요? 참회. 참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극락으로 갈 수 있어 라는 이른바 요세의 백년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요 무신집권기예요.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과 요세의 백년결사운동 딱 놓으면은 오케이, 무신집권기 불교의 타락을 비판했던 젊은 개혁적인 승려들의 움직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세 참회, 요세 참회가 아주 맛있죠. 요세 참회 기억해 주시고요. 쏘리. 자,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 이야기고요. 세서곡에는 원광법사 신라의, 시무 28조는 최승로. 승려 아닙니다. 1번 3번은 승려가 아니에요. 유학자입니다. 이분은. 해동천대종은 천태종, 의천의 업적이었고요. 수선사 결사운동,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승려들의 업적을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면은요. 하지만 역시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재밌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 통으로 다 들은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거꾸로 피드백을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드는 과목도 물론 있는데 한국사는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에서 모르는 게 있었다면 그런 것들만 조금 찾아가지고 강의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교과서를 좀 읽어보시거나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를 묻고 있어요. 나라를 묻고 있네. 나라 이름을 딱 써놔야지. 옆에다가 고국천왕. 이거 알아, 그죠? 몰라요? 좀 더 볼까요? 고국천왕은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슨 법? 진대법. 이제 알지, 그죠? 진대법.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추납의 구휼 정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진대법은 나라 거 고구려. 고구려 고국천왕은 초창기 2세기쯤에 고대 집권국가의 기틀을 다졌던 왕으로 매우 유명하다. 특히 빈민구제를 통하여 백성들을 왕의 백성으로, 더 이상 중간에 있는 귀족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직접적인 백성으로 만들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왕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로 좁아졌죠. 이제 태학을 설립했다. 고구려 국립대학 아니겠습니까? 소수리망 때 만든. 맞고요. 팔조법은 고조선에 있었죠.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고요. 사심간유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지방통제책, 호족에 대한 회유이자 통제책 그랬을 겁니다. 소도라는 신성지역은 삼안에 있었습니다. 소대의 원형으로 보는 삼안의 신성지역으로 범죄인이 들어가도 잡아가지 못했다고 전하는 그런 곳이었죠. 역시 고구려와 나머지는 뭐 고조선 삼안까지 나왔으니 이 정도를 구별 못하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15번입니다. 다음 대화의 소재가 되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단답형이네요. 그렇죠? 단답형. 서술도 없이 그냥 딱 이름만 있는 묘청이 일으키는 운동이고요. 묘청. 금국정벌과 칭제권은. 금을 정벌하고 황제를 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성을 내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승려였죠. 반면 김부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국과 사대를 통해서라도 안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지요 라는 거를 보수라고 불러요. 보수는 지킨다는 뜻이죠. 그죠? 매우 보수적이었던 김부식 문벌귀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군요. 행태를요. 자, 결국 이와 같은 문벌귀족의 어떤 모순 속에서, 갈등과 대립 속에서 고려 사회가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던 묘청은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결국 자신의 근거지인 서경,
평양으로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말았죠. 진압이 되면서 고려의 보수성은 더욱더 심해졌고요. 문벌귀족은 더더욱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칼을 딱 뽑고서 으악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그러니까 무신정변 직전에 있었던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직후 1170년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회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조선 일천년내 가장 중요한 일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묘청이 이겼어야 우리나라가 자주로 발전하는 것인데 이 싸움에서 보수적인 김부식이 이기는 바람에 부식 썩은 사람이 이기는 바람에 사회가 썩었고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구나 라고 개탄하신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었고요. 자, 그것까지 알면 좋겠습니다. 귀주대첩 뭡니까? 고려 초 거란이 쳐들어오자 강감찬 장군이 승리를 거뒀던 큰 전투였고요. 만족의 나는 무신집권기 최충원의 산호, 노비였던 만족의 신분해방 운동이었고요. 나당동맹은 신라 통일기에 있었던 사건이겠고 백제붕운동은 백제가 망하자마자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고요. 묘청과 김부식 등을 통하여 서경천도 운동을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책을 찾아보던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주제가 뭔가를 유추한 후 거기에 들어갈 또 하나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겠네요. 그죠? 주제를 상경성터의 온돌장치. 상경성이 체크인 것 같아요. 온돌이 어디나 있는 것이고, 정해공주묘 들어봤다. 정해 프린세스묘의 천장구조. 그리고 상경 말고 이번 동경이에요. 동경의 절투에서 나온 투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5개의 경이 있었던 나라고요. 불교가 융성했던 나라로 2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이불병좌상의 전통이 남아있고요. 특히 온돌이 나왔습니다. 온돌. 정해공주는 바로 이 나라의 문왕의 두 딸이었어요. 둘째 딸이 정희공주, 넷째 딸이 정효공주. 두 분의 무덤이 모두 발굴이 됐는데 정해공주의 무덤 천장구조가 바로 모주림 천장구조. 하나 써둘까요? 모를 줄여나가는 모주림 천장구조로 되어 있어서 고구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더라. 정효공주면은 벽돌 무덤인데 천장은 약간 모주림의 응용판이었습니다. 약간 달라요. 어쨌든 정해공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고구려의 스타일과 똑같은 묘제 양식과 고구려의 스타일과 똑같은 주거 양식과 다른 건 다 변해도 주거와 무덤은 잘 안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건 주상복합에 살건 바닥은 지지고 눕는 문화가 있습니다. 의자 놓고 앉지 않아요. 그죠? 뭐 침대도 물론 씁니다만 어쨌든 바닥은 지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온돌 문화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습성이에요. 일본처럼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다미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화로에 손 넣고 또 이러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화 습성인 주거 양식과 무덤 양식을 기억해 달라 그랬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다? 고구려 필이다. 고구려 필이다.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주제가 되겠네요. 일단 이게 발해인 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죠. 삼국 아니고 고려 아니고 신라 아니고 한일 관계 아닐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것만 알아도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거는 고구려와 발해 간의 문화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되나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 뭐 주제를 묻는 거니까 나머지는 설명을 따로 드릴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신분제를 묻고 있습니다. 귀족이 있고요. 양민이 있고요. 천민이 있고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고려의 신분이에요. 왕족과 문무 고위 관료가 귀족을 이루고 있고 그 지배층 중에서 고위 관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관료들이 바로 이 신분 계층을 이룹니다. 귀족들은 항상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특권이 적어지니까요. 그죠?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배층들의 숫자가 느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요. 특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귀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고위 관료들은 그래서 하부 지배층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그렇다고 평민은 아니니까.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니까 중간에 끼어있네. 그래가지고 이들을 중간 계급 또는 중류층 등으로 부릅니다. 후대 이름이긴 해요. 이따 그렇게 불렀다는 건 아니고 그때 그냥 개념상만 있었던 것이죠. 중간에 끼어있는 그들을 중간에 낀 계층, 중간 계급 또는 뭐 중류층 등으로 부르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는 이들도 귀족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하급 귀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귀족과는 구별되었던 분들이에요. 양면으로는 농공상들과 더불어 특수행정구역민이 있었고요. 고려의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습니다. 이 중류층은 따라서 일반 실무 담당의 실무. 이를테면 중앙관청의 실무 혹은 지방관청의 실무 또는 궁중의 실무에서 반짝아 보는 분들이 좀 있었죠. 뭐 남반이라든가 아니면 서리, 뭐 군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중류층에 넣었던 겁니다. 지방의 향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대소가 백정이라 불렸다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을 말하는 것이죠. 백정 천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려의 백정은 천민 아닙니다. 한자로 이렇게 쓴 게 정인데 직역 담당자 이런 뜻이 직역. 좀 어려운 말인데 국가에 필요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을 정이라고 부르고 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낮은 공무원, 높은 공무원 포함해서 뭐 국가에 어쨌든 국가에서 시키는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흰백자. 흰백자랑 통하는 글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백치미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백치다 이런 것처럼 화이트한 분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즉 정이라는 국가에서 필요한 역을 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 평민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고려의 백정은 일반 평민을 뜻하는 용어였는데 조선시대 들어가서 이제 백정이 보통 도사롭을 비롯한 일부 천민을 지칭하는 말로 변해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백정은 일반 평민인 이들을 말합니다. 보통 향부곡소나 상인과 수공업자는 이게 또 국가의 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좀 제외하고 대부분은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칭했습니다. 주로 행정실무, 중앙관청실무, 서리, 지방관청실무, 향리, 그리고 궁중실무, 남반 이런 식으로 행정실무 담당자들을 중류층에 넣었다. 음수와 공자는 귀족의 특권이었고요. 매매, 증여, 상속 대상으로 재산으로 간주됐던 것은 노비들이었고요. 특수행정구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향소, 부곡 등이 특수행정구역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요. 중류층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신분제, 고려 신분제 좀 나올 수 있다 그랬고 특히 독특한 신분인 중류층 또는 향부곡소 등 이 잘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시죠. 18.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나라인지 역시 선지를 통해서 보고 그 나라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 너무 이건 뭐라 그럴까? 문제집에서 볼 법한 수능형과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문제입니다. 대조영이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했던 나라. 끝났죠 뭐 대조영. 이난,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나라. 연호가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황제국, 독립국, 자주국임을 자임했던 나라. 신라도, 거란도 등을 통해 주변 나라들과 교류했던 나라. 일본도도 있었죠. 신라로 가는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등등 이런 교통로를 통하여 주변국과 끊임없이 교역했던 그 나라. 대조영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죠.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네, 뭐 초등학생들도 알면 해동성국 발해, 그죠?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인 발해가 있었으니 주변국이 이렇게 불렀다더라. 1번이 답이고요. 교정도감이 뭡니까? 고려 최씨 정권 때 최충원이 최충원 부자의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설치했던 수사관청이었으나 이게 나중에 최고기구로 급등하더라. 천리장성은 언제 쌓았을까요? 고구려에서 한 번, 고려에서 한 번. 고구려에서는 수나라를 막고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하여 연개소문 주도하에, 고려에서는 거란을 막아낸 후 거란과 여진 등 북방민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쌓았던 게 천리장성이었습니다. 위치가 달랐었죠. 하나는 요동에 있었고 고구려 거는, 그다음에 고려 거는 압록강부터 도련포까지 있었습니다.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이거는 신라 이야기죠. 신라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투항을 해왔고요.
독서 3분과는 신라 하대 원성왕이 실시했던 관리 재교육 제도, 관리 등용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가 국가의 경제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발문에서 보니까 나라를 찾은 후 그 나라의 경제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겠네요. 항상 발문에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나라인지 시대인지 주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문제 푸세요. 습관입니다. 물론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함정을 파더라도. 오늘은 마도선 가의 타임캡슐. 지금 가가 나라라고 했으니까 나라가 들어가겠죠. 이 마도 3호선은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김준이 집권하던 시기에 난파되었다가 최씨 정권?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어느 시대입니까? 무신 집권기 바로 고려죠. 우리는 고려라는 걸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에서 목간이 나왔대요. 이 목간은 이렇게 나무떼기에다 글씨 써놓은 겁니다. 나무떼기에 종이 대신에 써가지고 여기다 이제 꼬리표 끈을 달아가지고 뭐 병에다 꼭지로 쓰기도 하고 뭐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적기도 하고 혹은 뭐 사람 이름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썼던 그런 것들을 목간이라고 불러요. 선박 구조와 세금 수치 내용, 특히 삼별초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고려임을 파악했겠네요. 바닷속에 있다가 나중에 발굴이 되는 배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해 쪽에는 이 보물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려가 무역하다가 난파한 배들, 뭐 중국에서 오다가 난파한 배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만 건지면은 고려 청자가 막 이만큼씩 쌓여있는 몇백억 가치가 있는 그런 배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그 배를 인양하겠다 그러면서 보물선을 캐는 회사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캐봤자 나라 거예요. 나라 거고 캐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은 없습니다. 국가에 맡겨야죠 이런 것들은. 자, 고려에 대한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까요? 짜잔, 짜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뭐 이때 손이 서툴어요. 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어느 나라 그랬죠? 변안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가야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명두전이 유입되었다. 명두전은 칼 모양으로 생긴 돈으로 철기 시대 때 유입이 되죠. 고조선에서 사용했던 돈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 이거 시전상에 할 때 시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에요. 이스트 시장 감독 관청. 오케이? 동시전입니다. 이거 신라 지증왕이 만들었고요. 병란도 네 답이고 관리전 지급 노급 혁파는 신라 신문왕 때의 업적이었죠. 전제왕권 강화를 위하여. 됐습니까? 고려의 경제 쉽게 찾아냈습니다.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20번이에요. 매출진 이 나라. 이 나라를 찾으면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제는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구려 고분군, 또 하나는 개성역사지구예요. 유네스코는 이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는 점을 들어 바로 개성역사유적지구를 2013년에 유산으로 등재를 했다는 얘기인데 나와 있는 고구려 고분군에는 두 번째라고요. 역사유적지구는 이 나라 수였던 개성 일대에 남아있는 왕건왕릉, 선주교 뭐예요? 정몽주가 이제 맞아 죽었다는 그곳, 만월대 고려 궁궐터저, 표충배는 조선시대 세운 비석입니다. 영조 때랑 순조 때인가? 고종 때쯤이구나. 세운 비석인데 나중에 세운 거지만 고려의 충신들을 기린 비석이기 때문에 고려의 어떤 그 개성 일대의 유적지구로, 고려 유적지구로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나라 거냐라는 정말 황당한 문제인 거죠. 개성, 왕건, 선주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왕건이 어느 나라 왕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고려죠, 고려. 자,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 열심히 고려하세요. 미안합니다.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어느 나라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면서 우리가 부여를 계승했다. 고려가 멸망시킨 부여를 우리 동생이 계승한다 라면서 그렇지, 백제였습니다. 백제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었고요. 신분제도로 골품제가 있던 나라는 신라. 오도 양계 고려의 지방 조직이죠. 고려의 문화를 묻고 있고요. 고려의 문화를 주었고 특히 북한의 유네스코 유산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고려임을 유추하게 만들고
정치 제도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와 정치사 등을 같이 융합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의 구조치고는 약간 쉬운 문제이긴 했어요. 그죠? 이렇게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아우른 통합형 문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울러 보는 눈을 점점 키우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해요. 언제나 어렵게 나왔다가 쉽게 나왔다가 요새 잘 그 수준을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도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어느 나라? 발해고요. 왕이 죽으면 순장하는 풍습은 우리 고대의 여러 풍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여 같은 나라도 있었고 지증왕의 순장을 금지시켰다니까 뭐 신라에도 있었을 것 같고 고대의 풍습입니다. 됐나요? 정답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문제를 모두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잘 풀어보았죠? 같이 풀면 쉽습니다. 혼자 풀 때 틀렸던 것들도 많이 틀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특히 그냥 내가 맞았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자료와 선택지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고 이 문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시험 잘 봤다고 우쭐해도 안 되고 못 봤다고 낙심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항상 발판으로 삼으시고 다음 시험 또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